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좌장을 맡게 된 동국대학교 이범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식사 시간이 지나서 매우 시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두 분 국회의원들도 오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원로이신 김신일 부총님과 그다음에 또 오웅진 신부님 등께서 이 자살을 낮추려는 그러한 열의가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그득한 그러한 자리가 돼서 배는 고프지만 또 정신적으로는 매우 푸른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의 이노ue 켄 교수님을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저희가 모시고서 지금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아까 기조 강연에서 박인주 수석님께서도 강조하시고 또 이노ue 켄 교수께서도 강조하신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그러한 부분으로 토론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사전에 토론자분들께 1인당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제가 7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제가 또 이렇게 시간을 제시를 하니까 빡빡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미리 제가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시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노ue 켄 교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초점으로 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각자 토론자들께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자리에서 이노ue 켄 교수께 질문을 해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노ue 켄 교수가 대답을 하는 것으로 또 이 기조 강연하신 박인주 대표님께도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 토론자가 자기 의견 얘기하시고 또 질문하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역은 바로 하시죠. 그래서 제일 먼저 경상북도 지역사회 참여 자살 예방 사업 토론 사업을 하신 사공정규 센터장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공정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이군요. 삶이요, 제가 6년 전에 저희들 함께 회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날짜가 나왔었는데 삶이 3월 25일을 강력히 추천했던 기억이 6년 전입니다. 3월 25일 몇 개 나왔는데 3월 25일이 3.25로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6년 전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는 지금 경상북도 정신건강 복지센터 센터장으로 있고 개인적으로는 동국대학교 거대학 정신건강의과 교수로 있습니다. 오늘 경상북도에서 어떻게 자살 예방을 하느냐를 중심으로 말씀하려고 하셨고요. 자살은 사회적 책임이고요. 토론자의 책임은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분 이상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이제 자살 현황을 52쪽을 보면요. 전국보다 약간 높습니다. 27.3인데 경북은 30.5고요. 기조 연설자분들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지금 자살이 작년 2024년 추진치는 나왔거든요.
39명. 9명 네. 이렇게 추정치가 나왔는데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경상북도를 보면 경상북도도 전년 대비 한 11.7% 53쪽 보시면 됩니다. 증가했고요. 여기서 이제 10대와 20대가 높고 60대가 높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 결과적으로 이제 자살의 가장 흔한 원인은 질병으로 보면 우울증이고 경제사회적 요인을 보면 이제 경제적 원인, 경제적 파탄이고요. 전체적인 요인을 보면 스트레스인데 우리가 스트레스 과연 마음 관리 교육, 마음 근력 운동 뭐 이러한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에 대한 교육이 과연 되어 있느냐? 물론 우울증이 첫 3개월에 일반 인구보다 50배에서 70배 자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모든 것을 메디컬리제이션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이 경북에서 청년의 자살률이 높은데요. 사실은 니트족이 많아서 그래요. 그 교육도 받지 않고 고용도 되지 않고 또 특별히 어떤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니트족이 지금 전국에 50만 명이 넘었고요. 이 니트족이 이 고립하게 되는 원인이 한 25%, 정확하게 말하면 24.1%가 취업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이 취업은 다 연결이 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메디컬리제이션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우리 기본을 다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너무 지나친 경쟁 문화, 경쟁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사실은 천민자본주의, 물질자본주의, 지나친 개인주의가 문제다. 청년들의 자살 예방은 그런 전체적인 또 국민 전체도 그렇고요. 경상북도에 사는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54쪽 보면요, 54쪽 생명 사랑 의원 약국을 772개소를 이제 해서 생명 여기 54쪽하고 이제 55쪽이 같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의원하고 약국에서 이분들을 위촉을 해서 의사 약사님을 위촉해서 그러한 인지와 운동을 교육 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살 위해 수단 관리 사업으로 번개탄과 농약 중독 또는 일산화탄소 이런 캠페인을 우리가 벌임으로써 상당히 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청년 자살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만품 편의점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책자라든가 또 안내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티슈라든가 숟가락이라든가 젓가락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드리고 있고요. 경상북도가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7개 시도 중에 지공감지기라 그래서 일종의 자살 개프 키트 같은 역할 또는 스트레스 관리 또는 같이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기부자들을 교육 운영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유족 지원 사업을 합니다. 유족 지원 사업을 해서 심리 지원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족이 되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56쪽을 보면요. 56쪽을 보면 저희들이 이러한 자살 예방 사업은 전방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협력기관, MOU 기관이라든지 민간기관으로 굉장히 확대가 돼야 되고 참여기관을 많이 늘려서 우리가 함께 자살은 사회적 책임에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7분 안 넘어갔어요. 제가 시간을 제거했거든요. 6분 40초에서 끝냈습니다. 네. 좀 더 여유 있게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는 생명 존중 정책 세미나를 주로 하시는 양두석 안실련 센터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그 박인죽 수석님이 아주 국가 차원의 정책 아주 의미 있는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이야기해 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노켄 교수님이 일본 자살해를 줄이게 된 거를 대충 알았었는데 아주 그 분기별로 3주기로 해서 자세한 그 경과 이런 내용들 아주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다들 아시지만 우리나라의 자살이 2024년도에 14,430명으로 외래 한 3.3%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반면에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은데도 자살이 2만 명밖에 안 돼요. 굉장히 우리나라는 자살이 대폭 느는데 일본이 이렇게 줄일 수 있나? 여기에 오늘 그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이노켄 교수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우선 우리 박인주 수석님이 말씀하신 정책적인 결정자들의 의지가 없다라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과연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특히 17개 시도지사 229개 지자체단체장들이 이렇게 자살이 늘어나고 아까운 생명이 40명씩이나 죽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줄여야 될까 이야기해 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별로. 오늘은 이제 주제가 우리 17개 시도지만은 아까 우리 박인주 수석이 말씀하셨듯이 단체장이 겸하고 있는 데는 무려 본래 16곳밖에 나머지 229개 중에 200군데가 이상이 지자체 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조직을 갖고 예산을 갖고 투여해야지 자살을 줄이는데 과연 그런 의지가 있냐? 저는 없다고 생각들어요. 특히 이렇게 느는데도 누가 17개 시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전남도지사 이걸 줄이겠다고 말하는 도지사 봤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들어요. 그래서 이 17개 시도 도지사 그리고 229개 지자체단체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드는데 저는 지금 복지부가 열심히 우리가 복지부 이렇게 사무관님도 직접 오시고 또 희망만기단에 저렇게 복지부에 고위관료였던 분이 오셔서 이렇게 하지만은 과연 복지부가 재경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교육부 거기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해도 들어먹냐 이거죠. 학생은 교육부고 군인은 국방부고 특히 연예인 올바른 연예인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자살로. 근데 그들의 문제를 과연 보건복지부가 물론 고난을 갖더라도 그 컨트롤타워가 안 돼서 저는 우리 박인주 수석님이 말씀하시는 대통령실에 일본도 2010년서부터 2008년 6년부터 10년간 줄였던 게 대통령실에서 그걸 컨트롤타워를 했기 때문에 줄었다고 생각 들어서 굉장히 박인주 수석님의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건 어떻게든지 대통령실이 이걸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정부 예산이 늘리는 데 한계 있지만은 저는 당연히 음주운전자들이 30%, 60%가 자살하기 때문에 음주 주세에서의 당연히 이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복권입니다. 복권. 서민들이 복권을 사는데 이 기금에서도 당연히 활용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 과태료, 범칙금을 교통 범칙금을 다 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응급의료 119 뛰어다녀야 되고 경찰 소방 뛰어달라면 응급의료 기금에서도 당연히 이 자살 예방 기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들어서 적어도 저는 예산을 늘리려면은 지금 현재 500억 분이 안 되지만은 6천 7천억 정도는 돼야지. 그리고 희망재단은 겨우 90명밖에 안 되는데 교통사고 줄이는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공단은 6천 명씩 세우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도 3,000명. 적어도 그래서 우리 희망재단은 10배, 적어도 20배, 30배 정도 이렇게 늘어야지 자살을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과 함께 우리 지자체의 자살 예방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마침 우리 김경우 의원, 자살 예방 포럼의 김경우 의원과 정점시 의원이 발의가 돼 있어요. 지자체의 자살 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의무화가 돼 있다. 근데 이게 발의만 돼 있고 지금 뭐 전국이 이렇게 난리치니까 이게 소위에서 논의가 돼서 언론 상임위에 통과돼서 본회의 가서 법사위 가서 본회의 통과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생명연대 우리 회원
국회의원들이 같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 지난 정부도 줄이겠다고 했는데 줄였습니까? 못 줄였어요. 특히 이 정부도 30% 줄인다고 공약을 했지만은 줄이겠냐? 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살 예방 대책을 대통령실에 자살 예방 대책을 만드는 법을 우리 박인주 수석님께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박 수석님이 종교계가 중요한데 7대 종단에 이런 기구가 대부분 설치 안 돼 있는데 몇 개 불교라든가 천주교라든가 이런 데 돼 있지만은 대책 기구가 종교 단체에도 설립되는데 여기에 대한 그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두 가지 좀 박인주 수석한테 여쭤보고 싶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그럼 이제 우선 말씀 듣고 예. 대답. 예. 네. 바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생명에 대한 의지를 갖게 하는 방식은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여야 후보들에게 당선이 되면 그 대통령실 내에 생명존중 자살대책위원회를 직속으로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후보 시절에 찾아가서 약속을 받아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실은 그렇고 지자체 선거가 있을 때 지자체장 여야 후보들에게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이 문제를 자살 문제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당신이 자살 예방센터를 설치를 해라, 예산을 늘려라, 담당 팀을 만들어라, 뭐 이런 정도의 약속받는 운동을 우리가 NGO들이 나서서, 안 그러면 종교단체가 나서서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는 7대 종단이 종교계가 제대로 안 움직이는데 움직이게 하는 방법,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7대 종단의 종교 지도자들을 모셔서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얼마를 지원할 테니까 전담팀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각 종단별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전문가 글자 그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해달라. 이걸 구체적으로 한 번 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 두 번, 세 번 강화하는. 그럴 때 이제 우리 희망재단의 상임이사님이 자리 같이 해서, 안 그러면 장관님이 바쁘시면 희망재단의 상임이사님이 종교계의 실무 책임자들을 미리 사전에 필요하면 제가 박합되겠습니다.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각 종교 단체들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방법은 일단 뭐 소통과 우리 의견 제시와 그쪽의 실제적인 현황 상태를 들어보고 뭐가 필요한지를 예산 조직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운동으로 전개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우선 생명 존중 자살 예방하는 이러한 단체들끼리의 어떤 협의체 또 긴밀한 만남 이런 것들이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또 이어서 전 질문을 이노켄 교수님이 일본 대책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이렇게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법안 이런 내용들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일본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보다 2003년대는 자살률이 10만 명당 40명 했던 것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던 것은 자살대책 기본법에 그 의해서 특히 총리실의 내각부의 그 부처가 온 부처와 같이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서 줄였다고 생각드는데, 특히 2016년에 개정된 자살대책 기본법에 이 지자체가 도도부연이라든가 시구종천의 자살대책 기본 계획을 의무화시켰던 것이 굉장히 주된 원인이라 굉장히 그 중요한 대책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한 여기 일본이 그는 10년 뒤에 이게 우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것이 주요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이 자살을 내몰리지 않는 사회 이 목표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특히 우리들이 자살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국민의 주권이다.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노건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일본이 자살을 대폭 줄이게 된 게 2007년에 자살대책 기본법에 의해서 내각부의 대책회의 설립을 해서 추진했는데 본래 목표를 불과 10년 만에 20%만 줄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3만 2천 명이 2만 2천 명으로 32%나 줄이게 되는데 그 주요한 원인이 과연 어떤 것이 주요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0년서부터 23년까지 여성의 20대 여성 자살률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여성 자살률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원인이 그 무엇인지 하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경찰 공공기관 민간단체가 협력단체를 해야 된다는데 과연 민간단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특히 이 지자체들 마이현이라든가 마치에츠노 시마현 여기에 자살률 줄이는 그 예산이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떻게 예산을 염출하고 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답 지금 해주시죠. ご質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2つ質問があったかと思います。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まず1つ目の、ご質問なんですけども、こちらはですね一つの要因というで減ったということではまずはないと思います。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인데요. 어떤 한 가지 요인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自殺対策基本法ができて、社会的な取り組みとして、認識されたこと、それから自殺対策大綱によって総合的に見解がまず示されたという、自殺対策への、日本の意識づけがまず できたことはすごく大きかったと思います。 우선 자살 대책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적인 대책이 시행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이후에 종합적으로 대응이 진행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본 사회 전체적인 의식이 높아졌던 것이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ちょうどその時に社会経済的な要因での自殺が非常に多かったので、そこに対しての対策を、実際、その専門家同士で協議会を通じて専門家同士で検討したり連携したり、そういう話し合いが、国レベルでももちろんですが地域レベルでも実行されたことが大きかったこと、それからあとはやはり2009年に、基金が交付されたことも大きかったと思います。 그 기본법이 시행됐던 당시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컸기 때문에 거기 관련되어서 집중을 해서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마련해서 연계를 하여서 그래서 이제 국가와 지역 단위에서 시행을 했던 것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 그 기금이 마련되었던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各地域に配分されたので、その辺あたりではその地域ですね、自治体というか都道府県の、自殺対策が非常に強化でき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그래서 그 교부금이 각 지역에 배부되어서 지자체별로 자살 대책에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2つ目の、ご質問に関してですけども、女性の自殺率が、2020年と23年に増えてて、子どもの女性ですね、10代の女性がずっと上昇している原因に関してなんですけども、そうですね、まずよく言われているのはやっぱコロナ禍の影響ということは言われています。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2020년과 2023년에 여성의 자살률이 젊은 층의 자살률이 크게 상승하였고 특히 10대 여성의 경우에 4년 연속 상승했다고 하는데 그 요인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듯이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複雑に要因は絡み合っ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特に自殺未遂の、データで見ると、例えば10代の自殺というと学校要因、家庭要因、健康要因と複雑に絡み合って
いると思うんですが、私自身は最近生粋だけで見るのではなくて、やはり子供や若年女性っていうのはいわゆる孤独感ですね、そういうところっていうのは大きい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살 시도 데이터를 보면 학교나 건강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자살 시도에 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아동이나 어린 여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독감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そしてそれが誰にも相談できなくて抱え込んでしまうというところ、そういう点では相談ができるところというのは、身近で相談ができるところ、それから人々がゲートキーパー的に対応できることは非常に有益になるん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그래서 그런 고독감이나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누구에게도 상담할 수 없는 상황이 자살로 이어지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게이트키퍼 등을 활용하여서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そしてもう一点のその民間団体のお話ですけども、行政医学警察公的機関ともちろん各々が非常に重要な役割を持ってい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やはり地域で対応していく時という点ではそれだけではなかなか難しい。やはり地域に沿って活動してくださっている民間団体の協力や連携活動というのはこれは私自身必須であると思いますね。 잘 알고 계시지 행정과 의학, 경찰, 공공기관 등의 이제 이런 대응들이 필요하지만 지역의 대응에 있어서는 지역에 있는 민간 단체들의 활동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以上です。はい。 이상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요약은 안 하기로 하고요. 지금 충분히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서울시는 매우 활발한 지역 지방자치단체죠. 그래서 김은진 팀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교육지원팀장 김은진입니다. 먼저 한국생명운동연대 주최하는 제5회 삶이요 생명 존중의 날 정책토론회에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박인주 박사님의 기조 강연과 이노우의 켄 교수님의 주제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고견에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만 그럼에도 애쓰고 있는 살사 4대 종단을 대표하여 미혹하게나마 대표하여서 서울시와 종단에서 함께하고 있는 종교계 협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 합니다. 서울시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시 조례에 의거하여 살자 사랑하자 살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종교 활동을 통한 소외감 감소 및 종교 기관을 통한 상호 보조 및 구제, 평화, 사랑, 자비 등 종교적 명제를 통한 긍정적 관계 맺기를 통하여 자살 시도 감소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마련되어 있는 종교 기관 및 종교 지도자에 대한 긍정적 믿음을 통해 자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14년에 처음 종교 지도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고 2015년부터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종단과 서울 시민의 자살 예방을 위한 협력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종단과 함께하고 있는 살사 프로젝트는 크게 종교 예식, 그다음에 종교별 특화 프로그램, 종교 리더 자살 예방 교육, 자치구 중심 활성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종교 예식은 한국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례 중의 하나인 상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살 유족의 그런 편견과 낙인감을 해소하고 종교 의식을 통해 유족은 고인의 죽음을 드러낼 수 있으며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유족과 자살 고위험군에게 애도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별 특화 프로그램은 각 종단별 특성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문화활동을 통해 유족의 일상 회복을 돕고 불교는 템플스테이 등을 활용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불교는 명상 및 집단 활동을 통한 대인관계 구축을 추구하고 우울과 불안 등을 호소하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접근을 강화합니다.
천주교는 유족 자조 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초종교적 애도 과정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교 리더 자살 예방 교육은 앞서 계속적으로 그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게이트키퍼의 교육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종교인을 대상으로 자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로서의 종교 리더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자살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종교 교리의 부정적 해석은 오히려 자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종교인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공통된 설교문을 배포하고 자살 리터러시 향상 교육을 통해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단과 자치구 중심의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보다 종단의 중심이 되어서 지역사회 내 보건소, 그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등과 함께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각 종단에서는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을 위한 여러 검사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의 자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인주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생명존중회의 종교인 대회의 서울형 사업으로서 2018년부터 4개 종단이 함께 주관하는 열린 포럼을 통해 단순한 종교 울타리를 넘어 여러 종단이 공통된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살사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명 존중 활동에 참여한 시민이 21년 3,206명에서 3년 만에 8,078명으로 252% 증가한 것을 보면 본 사업이 그래도 미약하나마 자살 예방 사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살 고위험군 대상으로 단편적인 물리적 지원 및 개개인의 심리적 지원을 넘어서서 종교의 역할인 포용을 통해 종교 집단 속 영적인 지지체계를 마련했다는 점도 굉장히 큰 성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살사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자살 예방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더 나은 자살 예방 활동을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계속 나왔던 얘기이긴 합니다만 예산 및 정책 지원의 확충입니다. 서울시의 25년 살사 프로젝트의 예산은 오히려 18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4대 종단에서 모두 본 사업비 외에 서울시에서 지원한 사업비 외에도 재단 전입금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유족분들과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전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장기적으로 사업비의 축소는 사업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어렵다면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본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방자치 다른 지역의 그런 종교계 협력 사업에 대한 문의 전화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각자 모두 토로하는 고충은 예산상의 문제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근거 중심의 사업으로서 종교 인구 분포에 따른 타겟팅된 자살 예방 활동을 제안합니다.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들이 50대 이상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엔데믹 이후 우리나라 중장년의 자살률이 심각해지고 있고 해당 연령대에 대한 자살 예방 활동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당 연령층의 특성상 도움을 요청하는 빈도나 도움을 요청하는 강도 아니면 그런 것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 이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접근성이 높은 종교를 활용한 자살 예방 활동을 수행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로 자살 예방 교육 의무화에 따른 자살 예방 교육 활성화에 종단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작년 7월부터 자살 예방 의무 교육이 시작되었고 몇몇 종단에서는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연간 3만 명 이상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작년에 집계하였습니다. 종단에서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나 생명존중희망재단 등에서 개발한 생명지킴이 교육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생명지킴이 양성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종교인들의 생명존중 인식을 고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종교계와 함께하는 살사 프로젝트가 융성하기를 기원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교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다음에 또 종교계가 또 특히 강점이 있는 교육 부분에 많이 참여하는 것, 그리고 또 그를 위한 중앙 예산, 중앙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는 필요성으로 지금 토론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서울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박수진 부센터장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위주로 좀 토론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기조 강연에 대해서 혹시 또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제가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의 부센터장이 여기에 와서 왜 토론을 하게 되었을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세워주신 이유는 지자체가 이렇게 지금 일찍이 관심을 가지고 자살예방 사업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정책적인 것보다는 실제로 실무에서 현장에서 좀 어떤 차이가 나고 있는지, 근데 또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좀 어려운지, 아까 재연의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이제 글로 남겼는데 2012년부터 그 성북구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들여서 독립형 자살 예방센터를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지금 서울시에서 25개국 가운데 기초단체로는 유일한 독립형 자살 예방센터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은 지역별 인구 구성비나 또 경제나 문화적 차익, 그리고 지역의 특성, 아파트 단지와 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이런 곳들의 자살 예방 사업이 같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역에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을 때 더 효과적인 자살 예방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시작을 했고,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그 위탁을 맡게 된 곳이 생명의 전화입니다. 오랫동안 1971년부터 자살 예방 사업을 해왔던 민간 기관에 지자체가 자원을 투자함으로써 정말 실제적인 좀 자살 예방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의료용보다는 실제 저희가 만나는, 현장에서 만나는 자살 시도자들이나 유가족들, 정신과적인 물론 어려움이나 처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껍데기만 좀 들어가면 자살 시도로 인해서 육체적인 어쨌든 고통이나 정신적 질병에 대한 이 부분을 치료하고 난다라고 하더라도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이것들은 만성적이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사례 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자원들이 투자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가 좀 시작됐을 때 성북구는 서울시 안에서도 노인의 인구가 더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노인의 자살 예방부터 시작을 했고, 이때 지역 주민들 중에 이 자살 예방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자살 예방 교육, 준 사례 관리자로서 교육을 했고, 지금 현재까지도 150명의 자살 예방 인력들이 활동을 하면서 1:1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이나 중장년층에 대해서 지금 그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그 기관에서 실제로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집을 가가호 방문할 수 없습니다. 잘 살필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사각지대 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런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지자체에서 참여하면서 그 자살 예방 분과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는 센터가 개소할 때부터 그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안에 생명존중 분과를 만들어서 여기에 8개, 9개 지역의 사회복지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그 자살 예방 센터 5명에서 7명으로 구성된 이 인력들이 지역사회 문화를 환기시킨다든지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능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어쨌든 복지기관들이 생명존중 분과를 통해서 같이 연대해서 사업을 해 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부분들을 보면
실제로 자살 예방 인력으로 교육을 받았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생명 존중 분과라는 것이 있지만 회의만 하고 끝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유지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좀 해 나가는 것들이 한 달에 한 번 많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업이 10년 이상 15년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얻었던 부분이 자살률이 평균 이상으로 가장 높았던 구에서 지금은 최근에 또 늘어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서울에서 그 평균 이하로 떨어져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지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결국은 많은 기관들의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안에는 지역 주민도 빠지지 않고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좀 제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정책적인 거 말씀하시고 재원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생명존중 희망재단에서 했던 가장 성과가 좋은 사업은 자살 유가족 원스톱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모든 기관들에서 그러니까 자살 예방 사업을 하는 기관들에서 하는 얘기가 이러다 유족센터가 다 되겠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살 시도자들이 자살 예방 센터로 저희가 한 달에 40명 이상의 숫자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연결돼서 서비스를 받거나 어쨌든 유입되는 경우는 숫자가 10% 안쪽입니다. 이유는 저는 이게 이제 저희가 일단 상담을 하자. 상담을 해서 당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막연함이 실은 대상자분들한테 서비스에 대한 어쨌든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살 유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 소득 분위에 대한 부분도 없습니다. 유가족이고 1년 이내에 내 가족을 잃었으면 연결이 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도자에 대해서는 어떠냐? 우리 사회가 먼저 시작한 사업은 실은 자살 시도자 고위험군에 대한 어쨌든 부분을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게 그 옷끝을 잡아주는 거라고 했던 건데 이 일을 해오면서 느끼는 건 시도자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도덕적인 기준을 대면서 높은 게 아닌가.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대체로 어디에 연결돼 있냐? 신체적인 어쨌든 부분, 자살 시도로 입은 부분이라든지 정신적 치료에만 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제가 실무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넘어설 수 없는 벽입니다. 이거는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해 주시고 또 제안해 주신다면 정말 현장에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상호 배려와 존중, 돌봄의 문화가 있을 때 공동체에서 실은 자살 예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청년들의 어쨌든 죽음에 대한 이 부분들이 안전함에 대한 부분들이 깨지면서 그래서 공동체를 신뢰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자살을 높이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결국은 사회에 대한 안전망에 대한 안전하다,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살을 낮출 수 있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든 절망에 갇히지 않고 안정된 변화 위기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이 공동체는 여기에 계신 모든 기관들이 다 같이 속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자, 30% 줄이자 굉장히 좋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노력이 여태까지 실패했던 그 부분들을 저희가 반추하면서 정부, 지자체, 사회복지, 종교계 등 공동체의 회복과 안전망을 깊고 넓게 구축해 나가는데 힘을 모았으면 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북구 상 받을만 하죠. 네, 그래서 지자체가 독립형 자살예방센터를 운영을 하고 또 지역 내에 사회복지센터들을 활용해서 연대해서 그렇게 해서 지역 내에 여러 민간단체들과 연합해서 특히 마음돌보미 봉사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한번 성북구를 갔었는데 매우 감명 깊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결국엔 나중에 또 제기되는 문제는 또 예산이기 때문에 아까 기조강연 등에서 제시된 그러한 예산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오늘 뭐 국회의원도 오셨으니까 계속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오늘 과장님께서 요즘 의료계 사항이 바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종민 사무관님께서 대신 오셨습니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사무관 이종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좀 일정이 있으셔서 대신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초대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은 박인주 이사장님과 이노우에 켄 교수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작년 이제 자살 시도자 사망자 수가 14,000명이 넘어서 2011년 이후로 최고치를 달성해서 저희도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이라는 5차 자살 예방 기본계획 목표 하에 자살률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 사업을 통해 자살 시도자의 지역사회 연계까지 사후 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 아까 말씀 주신 것 같이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자살 유족이 발생할 때 초기 대응부터 심리 지원 그리고 환경 경제 지원 등을 12개 시도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조 모임이나 동료 지원 활동과 육성 확대 등을 통해서 정서적 지원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박수진 부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올해는 이제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지자체 자살 고위험군 집중 지원 관리 체계 운영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도 저희 이제 이차관님 주재로 17개 시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집중 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지자체의 관심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으로도 이런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전문가 토론은 마치고요. 오늘 총평을 우리 생명정신 희망재단의 박기준 상임이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의 박기준입니다. 아마 총평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냐 이런 질책으로 제가 달개받고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35분에 내지는 40분에 한 명, 어떻게 보면 14,500명이면은 대학 하나가 1년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하나가 없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늘 어디 가서 하면 14,500명 하면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35분에 한 명 대학 하나 없어진다면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재단이 출범한 지는 4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박인주 우리 수석님 기조 강연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토론자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제가 와서 보니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좋은 정책, 일본도 포함이 됩니다. 일본도 포함입니다. 일본이 저희들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그런 부분, 뭐 핀란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정책은 다 가져왔다고 봅니다. 기존의 전문가분, 교수분들 이런 민간에 계시는 분들이 가져서 오시는데 클라이언트, 즉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게 전달이 되는가는 아무도 점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즉 흉내만 내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예산, 뭐 충분하지만은 꼭 필요한 예산, 법제도적 정비, 전달 체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뭐 우리가 예산만 요구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 자살 예방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도 늘었고 또 조직도 만들어졌는데도 1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우리가 14,500명 선 늘어나는 거 보면은 이게 사회적인 문제다. 이거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는 뭐 근거 기반하고 좀 집중해서 사업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현장에서 이게 과연 전달이 되는가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장에 관심하고 맥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단적 이내로
우리가 자살 통계가 1년 후에 나왔었습니다. 그동안은. 근데 이게 1년이라는 갭이 생기면은 정책을 추진해도 현실하고 맞지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통계청, 그다음에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이제 3개월 만에 잠정 치료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읍면동 중심으로 급정 지역을 저희들이 방문을 합니다. 근데 제가 서귀포도 가보고 현장에 가보면 아직도 이 관심사가 제일 중요하다. 서귀포 어디에 갔는데 서귀포 시장님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급정으로 올라왔었는데 저희 내일 간다니까 아마 보고 드리기 싫었는데 센터에 오신 분이 계시지만은 기관장한테 어떻게 보면 보고 드리기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취재장이 우리가 그렇다고 이 생각을 처음 하시는 거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가니까 정말로 자기는 우리 서귀포가 제일 살기 좋은 도시를 알고 있었는데 자살이 급증해서 깜짝 놀랐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참여를 하시면서 유관기관을 다 모았습니다. 종교계 하물며 이장협의체 다 모였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자 그래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앙정부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가 109로 바뀌었습니다. 말하자면 재난은 119, 자살 예방은 109. 세 자리 전화번호 굉장히 따기 힘듭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작년에 우리 자살 예방 교육이 의무화됐습니다. 의무화돼서 당초 목적은 30인 이상 사업장 다 교육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신규직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복지 쪽, 보건계 쪽, 학교 이쪽을 한정해서 의무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의 집중하고 어떻게 보면 근거 기반의 자살을 하는데 자살 사업을 하는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있지만은 아까 우리 그 성북구에서 말씀하셨는데 원스톱 서비스 부분보다 더 확대하는 우리 말 그대로 뭐 유가족이라든가 자살 시도자가 여기 가서 얘기하고 법률할 때 또 그 과정을 얘기하고 그런 고충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심마을이라는 걸 통해서 뭐 범죄 없는 마을, 치매 안심마을처럼 원스톱으로 다 해드리게끔 유가족, 그다음에 뭐 시도자 이런 부분에서 시도자도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청년층에 대해서는 조건을 없앴습니다. 뭐 쉽게 말해 소득 수준이나 이런 부분 전혀 없애고 그냥 시도하신 분이 기관에 방문하게 되면은 센터를 통해서 치료를 지원하는 부분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점 현장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최대한 하는데 좀 이렇게 맞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결론은 제가 보니까 자살은 사회적 책임이다. 박인준 선생님 말씀대로 하고 지금 국가 예산이나 정책을 기다리기보다도 민관, 종교계 특히 이렇게 협력해서 같이 일하면은 단순에 조금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무겁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만 세미나 2부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배지에 109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살 예방 전화거든요. 이 전화 배지에 제일 위에까지 올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상 이 정책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